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돌덩이를 10억에 사주세요. 거짓 청년이 재벌 회장님에게 기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장난해? 회장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절박해 보였어요.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결심에 비웃고 조롱했어요. 미쳤어, 완전! 회장님, 저도 돌 팔게요. 하지만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그 선택.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거짓 청년이 가리킨 돌덩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인생 이야기들. 지금부터 재벌 회장에게 저 돌덩이를 10억에 사주세요. 라고 한 거짓 청년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정학원 설그룹 본사 빌딩. 28층 회장실 창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65살 한정아. 40년 전 태백 탄광촌에서 막노동으로 첫 삽을 뜬 여자가 이제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전설이 되어 있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 빌딩 숲 어디선가 그녀의 이름이 존경과 함께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책상 위에 놓인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정아 교량 붕괴, 작업자 3명 사망.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시공한 대형 교량이 무너진 지 일주일. 전국이 발칵 뒤집혔고 40년 명성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정아는 신문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10년 전 유일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도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회사를 지키고 어린 손자를 품에 안고 장례식장을 나설 때도 그녀는 곧게 섰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는 처음으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SNS에는 악성 댓글이 넘쳐났고 검찰 소환장은 어제 도착했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동결했고 주가는 연일 폭락 중이었지요.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서윤이 들어섰습니다. 38살 단정한 정장 차림.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방금 이사회가 끝났어요. 정아가 돌아섰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이미 결과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시는 게 어떨까 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의미는 날카로웠어요. 사실상 퇴진 권유였지요. 정아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함께 울던 그 여자가 지금은 이사회의 대변인이 되어 서 있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윤이 나간 뒤 비서실장 이현수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20년 측근. 누구보다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요즘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정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오후에 기자회견 일정이 취소해. 정아가 짧게 말했어요. 이현수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 정아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어요. 저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백. 40년 전 25살의 그녀가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꿈을 키우던 곳.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지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공사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사진 뒷면에는 태백 1986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아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서울을 떠나야겠다고. 처음 시작한 그곳에서 다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다음 날 새벽 정아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차에 올랐어요. 내비게이션에 태백을 입력했습니다.
오랜만에 귀향이었지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허름한 탄광촌에서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청년이 며칠째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태백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어요. 정아는 시내 외곽의 허름한 식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산골 손두부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렸지요. 40년 전에도 이 자리에 식당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순두부를 주문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받아들었을 때 누군가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청년이었어요. 24살쯤 되어 보였지요. 옷에서 며칠 묵은 냄새가 났고 볼이 움푹 패여 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거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한정아 회장님 맞으시죠? 정아의 손이 멈췄어요. 여기까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뉴스에서 태백 출신이시라는 거 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매일 마을을 돌았는데 아까 낯선 고급 승용차가 보여서 들어와 봤어요. 정말 회장님이시네요. 청년의 이름은 최준혁이었어요. 정아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좋을 일이 없었지요. 기자야? 뭘 원하는 거지? 기자 아니에요. 회장님, 저 좀 따라와 보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아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도망쳐온 마당에 더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눈빛에서 사기꾼 특유의 교활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박함에 가까웠지요.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녹슨 철조망 너머로 출입금지 성진광업소라는 팻말이 보였어요. 20년 전 폐광된 탄광이었지요. 무너진 갱도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어둠이 그 안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 입구를 가리켰어요. 회장님, 저 돌덩이를 10억에 사주세요. 정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의 흉물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저 폐광을? 경매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요. 감정가 10억이에요. 저 안에 있는 돌이 회장님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정아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준혁은 진지했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최용만은 이 광산의 마지막 광부였다고요. 폐광 직전 갱도 깊은 곳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결국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작은 돌멩이 하나만 남기고요.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이 돌 언젠간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준혁은 10년을 독학했다고 했어요. 대학 청소 알바를 하며 연구원에게 분석을 의뢰했지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농도 리튬과 히토류,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이었어요. 정아는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굶주린 티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의 유언 하나에 걸었던 거지요. 문득 정아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아이가 남긴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손대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지요. 차마 쓸 수가 없었어요. 정아는 무너진 갱도 입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문이 닫혔어요. 은행도, 이사회도, 며느리도. 하지만 이 어둠 속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있을지 몰랐지요. 얼마나 확실해? 준혁이 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분석 결과지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했지요. 확실해요. 아버지가 틀린 적 없어요. 정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어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돈을 걸어야 하는 도박. 실패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정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갱도 입구가 마치 거대한 입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경매가 언제야?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흘 뒤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한정아가 태백의 폐광산 경매에 참여했다는 뉴스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몰락한 여회장, 쓸모없는 폐광의 10억 탕진.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어요. 저도 돌 팔게요, 회장님이라는 조롱 섞인 밈이 퍼졌고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40년을 쌓아 올린 명성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지요. 서울에서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어요. 며느리 서윤이 직접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판단력을 상실하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위해 경영권 박탈이 불가피합니다. 표결 결과 과반이 찬성했어요. 반대는 단 2명. 나머지는 기권이었습니다. 서윤도 기권표를 던졌지요. 반대하지 않은 것, 그것이 사실상의 배신이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이현수가 박승호에게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박승호, 62살 라이벌 건설사 회장. 그는 오래전부터 한정아건설그룹을 헐값에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노리던 자였지요. 이현수는 20년 측근이었어요. 정아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켰던 사람. 아들 장례식장에서 함께 밤을 새웠던 사람. 그 사람이 등 뒤에 칼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정아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에도 종류가 있다면 이건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종류였지요. 설상가상으로 준혁의 과거가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10대 시절 생존을 위해 빵을 훔친 절도 전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전과자와 손잡은 몰락회장. 기사 제목은 잔인했어요. 준혁의 10년 노력은 단 한 줄로 지워졌습니다. 정아는 그 기사를 읽는 준혁의 얼굴을 보았어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매는 끝났고 폐광산은 정아의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갱도 입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20년 방치의 흔적이 곳곳에 널려 있었지요. 정아는 무너진 입구 앞에 멍하니 섰어요. 정말 미친 짓을 한 건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돈. 한 번도 쓰지 못했던 그 돈을 이 돌무더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샘플 하나로는 투자를 받을 수 없었어요. 광맥의 규모를 직접 확인하고 공식 감정을 위한 시료를 더 채취해야 했지요. 정아와 준혁은 직접 갱도 진입을 시도했어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어둠 속으로 들어갔지요. 50m쯤 들어갔을 때 머리 위에서 돌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천장 일부가 무너진 겁니다. 뒤로 준혁이 정아를 끌어당겼어요. 두 사람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조금만 늦었어도 그대로 묻힐 뻔했어요. 밖으로 나온 정아는 무릎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더 들어가려면 장비가 필요했어요. 갱도를 보강할 인력도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경매에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까요. 준혁이 먼지를 털며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도 지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아가 물었어요. 어떻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이 내려앉는 산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정아는 홀로 폐광 앞에 남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녹슨 철조망을 흔들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웠지요. 하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아직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준혁이 돌아온 건 사흘 뒤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폐광 앞에 섰어요. 녹슨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지요. 차에서 내린 건 백발의 노인 4명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어요. 정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요. 용만이 아들이라며 가장 앞에 선 노인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르는 좋기 넘어 보였습니다. 검버섯이 핀 얼굴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네, 아버지 최용만입니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옆에 선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지요. 그 친구가 그때 뭔가 찾았다고 그랬어. 막장에서 이상한 돌을 봤다고. 두드리면 석탄이랑 소리가 다르다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지. 폐광 직전이라 다들 정신이 없었으니까. 노인은 무너진 갱도 입구를 올려다보았어요. 감회가 남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용만이는 끝까지 우겼어. 이거 석탄이 아니라고, 뭔가 다른 거라고. 우리는 그냥 웃어넘겼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정아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준혁이 사라진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의 옛 동료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태백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은퇴한 광부들. 20년 전 이 탄광에서 함께 땀 흘렸던 사람들을요. 노인들은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녹슨 곡괭이, 낡은 안전모, 손때 묻은 랜턴. 20년 전 물건들이었지만 아직 쓸만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에도 이 장비들을 버리지 못했던 거지요. 마치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 거라는 듯이. 돈은 없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정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노인 중 한 명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용만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거나 확인하고 죽어야지. 그 친구 유언이 20년째 마음에 걸렸어. 다른 노인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그때 믿어줬으면 달라졌을지도 몰라. 이제라도 해야지. 빚진 거 갚는 셈 치고.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노인들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파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작업해야 안전한지. 그들은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지요. 2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아도 직접 삽을 들었어요. 65살의 손에 금세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무릎이 시큰거렸고 숨이 턱까지 찼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이 땅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던 그때처럼. 그때도 이렇게 온몸이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었지요. 준혁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해서 가장 늦게 끝났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갱도 안팎을 오갔지요. 노인들이 쉬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20년을 기다렸어요. 저는 일주일도 못 기다리겠어요.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무너진 갱도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강 작업이 진행될수록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지요.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더디지만 확실하게 전진했어요. 밤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았습니다.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용만이 얼마나 성실한 광부였는지, 얼마나 동료들을 챙겼는지.
준혁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지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아도 가만히 귀 기울였어요. 낯선 광부의 삶이 조금씩 그려졌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일하다간 한 사람. 끝까지 자신의 발견을 믿었던 사람. 그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준 사람. 마침내 막장에 도착했어요. 준혁이 손전등을 비추자 검은 암벽이 드러났습니다. 석탄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빛을 받아 미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암벽 곳곳에 박혀 있었지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준혁이 돌을 두드렸어요. 맑은 금속성 울림이 갱도 안에 퍼졌습니다. 석탄을 두드릴 때 나는 둔탁한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이 소리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말한 그 소리. 석탄이랑은 달라요. 분명히. 노인들도 돌을 두드려 보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용만이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그때는 믿지 못했던 그 말이. 정아는 그 검은 벽을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20년간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것. 한 광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었지요. 시료를 채취했어요. 여러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샘플을 모았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시간이 한 달처럼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끝없이 길었지요. 박승호 측에서 방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하지만 노인들이 교대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밤새 모닥불 옆에 앉아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요.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리튬과 히토류 대규모 광맥 확인. 추정 가치 3조 원 이상. 정아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지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어요. 10억짜리 폐광, 3조 원의 보물창고. 한정아 회장의 놀라운 판단력. 기적의 역전, 건설 여왕의 귀환. 며칠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었지요. 박승호는 경악했고 비서실장 이현수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며느리 서유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폐광 입구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았어요. 20년 전 한 광부가 홀로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틀리지 않았지요. 세상이 틀렸던 거예요. 정아는 옆에 선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지요.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어요.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광맥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 제의가 쏟아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문전박대하던 은행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아는 그중 가장 조건이 좋은 곳을 골라 계약을 맺었지요. 자금이 확보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교량 붕괴 사건 재조사였습니다. 정아는 4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변호사, 기술 전문가, 전직 검찰 수사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청업체는 입을 닫았고 관련 서류는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서윤이었어요. 석 달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지요. 서윤은 정아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그때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졌어야 했어요. 무서웠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저는 어떻게 되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가 40년간 뭘 지켜오셨는지 그걸 잊었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용서하기엔 상처가 깊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무너지는 배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거라고. 속죄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서윤이 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승호 회장 측과 접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방심하고 얘기한 것들. 녹음해뒀어요. 그리고 하청업체 불량 자재 납품 내역도요. 이현수 실장이 중간에서 조율한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정아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지요. 왜 이제야 가져온 거야? 무서웠어요. 저도 연루될까봐.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아이들 얼굴을 못 보겠어요. 정아는 며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로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지요. 이 아이도 자기 나름의 지옥을 걸어온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았어. 시간이 좀 필요해. 하지만 고마워. 서윤이 가져온 증거는 결정적이었어요. 박승호가 하청업체에 불량 자재 납품을 지시한 녹취록. 이현수가 중간에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내역. 교량 붕괴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한정학원 설그룹을 무너뜨리고 헐값에 인수하려던 음모였지요. 검찰이 움직였어요. 박승호는 구속되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자백했고 비서실장 이현수도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요.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한정아 회장 무혐의 처분, 완전 복권, 40년 건설 여왕, 누명 벗고 귀환, 교량 붕괴 진범 밝혀져 박승호 회장 구속. 정아는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태백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지요. 1년이 흘렀어요. 광산 첫 생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때 버려진 폐광이었던 그곳은 이제 대한민국 히토류 산업의 심장이 되어 있었지요. 새로 지은 건물 앞에는 태극기와 회사 깃발이 나란히 펄럭였어요.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부 관계자, 투자자, 기자들. 하지만 정아의 눈에는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백발의 노인 4명. 1년 전 낡은 트럭을 몰고 와서 함께 갱도를 팠던 그 사람들이었지요. 정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노인들은 손사래를 쳤어요. 우리는 빚 갚은 거야. 용만이한테. 기념식이 끝난 뒤 정아와 준혁은 갱도 입구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최용만 광부를 기리며 이 땅의 진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 2008년 영면. 준혁은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품에서 낡은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지요. 10년간 품고 다녔던 것.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어요. 준혁은 그 돌을 기념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아빠, 해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 걸렸지만 아빠가 맞았어.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아빠가 맞았어. 정아는 옆에 서서 준혁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서 있었지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도요. 다들 미쳤다고 했잖아요. 폐광에 10억 쏟아붓는다고. 근데 회장님이 맞았어요. 정아는 피식 웃었어요. 나도 미친 짓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믿게 해줬어. 내 눈빛이. 준혁은 정아의 후원으로 지질공학과에 복학했지요. 3학년. 매일 강의를 듣고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주말이면 광산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이제 자신이 걷고 있었어요. 정아는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어요.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지요. 대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어요. 이름은 용만재단. 준혁 아버지의 이름을 땄지요. 며느리 서윤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명절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요. 봄이 왔어요. 태백의 산에도 초록이 돋아났습니다. 광산 입구의 기념비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이 있었어요. 노란 개나리였지요. 정아는 혼자 그곳을 찾았습니다. 기념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흩날렸지요. 용만 씨 아들 잘 키웠어요. 좋은 청년이에요.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정아는 돌아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저 멀리 광산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갔지요. 1년 전만 해도 잡초만 무성하던 그곳이 이제는 수백 명이 일하는 터전이 되었어요. 40년 전 25살의 그녀가 이 땅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지요. 그리고 65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을 잃은 채로.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였어요. 무너지고 또 일어서는 것.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만나는 것. 정아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저 아래서 준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자는 신호였지요. 정아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봄 햇살이 따스했지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었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